70대 후반의 정심은 오늘도 혼자였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5년.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아가는 그녀에게 가장 큰 재산은 시골에 있는 500평 규모의 땅이었다. 남편이 젊은 시절 온 가족이 굶주리던 때 몇 년을 밤낮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그 땅. 남편은 임종 직전 정심의 손을 꼭 쥐고 말했다. 그 땅만은 끝까지 지키라고.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그날 오후 정심은 거실 소파에 앉아 손주들 사진을 보고 있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아들 민수가 가르쳐줬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다. 그때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메시지를 열자 낯선 사람의 말이 화면에 떠올랐다. 여기 매물 맞냐는 질문. 어제 말한 가격이면 계약 가능하다는 문장.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정심이 평생 지켜온 그 땅의 사진이 선명하게 첨부되어 있었다. 정심의 손이 떨렸다. 땅 사진 속에는 오래된 팻말과 그 옆에 감나무까지 똑같이 찍혀 있었다. 분명 그녀의 땅이었다. 누가 왜 어떻게 이 땅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걸까? 정심은 즉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벨소리만 길게 울리다가 끊겼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누구냐고 왜 이 사진을 보낸 거냐고 물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불안감이 밀려왔다. 정심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다. 혹시 사기인가? 요즘 노인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부동산 사기가 많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사기치고는 너무 구체적이었다. 누군가 그녀의 땅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매물로 내놓았다는 듯한 말투였다. 정심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걸까? 아니면 서류를 위조한 걸까? 정심은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오후 2시 30분. 지금은 4시가 넘었다. 1시간 반 동안 아무 답도 없었다. 그녀는 손주들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아이들은 학교에 있을 시간이었다. 며느리 수진에게 전화할까도 생각했지만 괜히 소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직감이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저녁이 되자 정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외투를 챙겨 입고 아들 민수의 집으로 향했다. 차로 10분 거리. 민수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사무직 직원이었고 수지는 전업주부였다. 두 손주 12살 아들과 9살 딸을 키우며 사는 평범한 가정. 정심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값이 올라서 고민이라는 얘기도 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벌일 리는 없다고 정심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들 집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 문을 열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 하지만 정심의 눈에는 그 미소가 조금 어색해 보였다. 기분 탓일까? 정심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민수도 퇴근해서 집에 있었다. 정심은 핸드폰을 꺼내 그 메시지를 보여줬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민수는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모르는데 뭐지 이거? 사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이상했다. 수지는 잠깐 얼어붙은 듯 굳었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다. 땅 사진이야 인터넷에 흔하게 떠돌죠. 누가 장난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별일 아닐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일부러 밝았다. 너무 밝아서 거짓말처럼 들렸다. 정심은 두 사람의 눈을 번갈아 봤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정심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냥 확인차 들렀다고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심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이 계속 떠올랐다. 왜 저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했을까? 왜 수지는 순간 표정이 굳었을까? 정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다. 내일 직접 시골로 내려가서 확인하겠다고. 그 땅이 정말 매물로 나와 있는지 누가 올린 건지 알아내야 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심은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다. 시골까지는 2시간 반이 걸렸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정심은 옛 기억을 떠올렸다. 남편과 함께 이 길을 몇 번이나 오갔던가.
땅을 사던 날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었다. 이제 우리도 뭔가 하나 제대로 된 걸 가졌다고. 언젠가 이 땅에 집을 짓고 살자고. 하지만 그 꿈은 이뤄지지 못했다. 남편은 집을 짓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땅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정심은 버스에서 내려 마을 입구로 걸어갔다. 오랜만에 찾은 시골은 여전히 조용했다. 몇몇 노인들이 마을 회관 앞에 앉아 있었고 개 짖는 소리만 멀리서 들렸다. 정심은 곧장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향했다. 마을에는 딱 한 곳뿐이었다. 낡은 간판에 믿음부동산이라고 써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중개사 박 사장이었다. 박 사장은 정심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정심은 의아했다. 자신을 아는 듯한 반응이었다. 정심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본인 소유의 땅이 매물로 나와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상한 말을 했다. 어제 아드님이 다녀가셨잖아요. 그때 다 상담했는데. 정심은 귀를 의심했다. 아들이 여기 왔다고. 언제? 박 사장은 어제 오후 3시쯤이라고 했다. 젊은 남자분이 오셔서 어머니 땅을 매각하고 싶다고 하셨다고. 명의는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아들인 본인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그래서 박 사장도 당연히 가족 간 합의가 된 줄 알았다고 했다. 매매 가격도 얘기하고 예상 매수자도 찾아놨다고 덧붙였다. 정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민수가 왜 엄마 몰래 이런 짓을. 박 사장은 정심의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됐음을 눈치챘다. 혹시 어머님은 모르셨어요? 동의 안 하신 거예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혀 몰랐다고 아들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 사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드님이 서류도 준비하고 오셨다고. 등기부등본이랑 토지대장 사본까지. 그래서 본인도 진행 가능한 건으로 알았다고. 정심은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아들이 서류까지 챙겨왔다는 건 이게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계획적이었다. 며칠 아니 몇 주 전부터 준비한 일이었다. 정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며느리도 같이 왔냐고. 박 사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들 혼자 왔다고. 하지만 전화 통화하는 걸 봤는데 상대방이 여자 목소리였다고 덧붙였다. 아마 부인이었을 거라고. 정심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중개사무소를 나왔다. 밖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길가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주변에서 할머니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지만 정심은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왜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한 거지?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왜 몰래 이렇게 하려 한 거지? 정심은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후에 민수가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다. 왜 그래 엄마? 일 중인데? 정심은 차갑게 물었다. 어제 시골 부동산 갔었지. 민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변명이 쏟아졌다. 그게 아니라 그냥 알아보기만 한 거라고. 엄마 땅이 지금 얼마 정도 하는지 궁금해서라고. 팔려고 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정심은 알고 있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아들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정심은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땅으로 걸어갔다. 10분쯤 걸으니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500평의 땅.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경계를 표시하는 낡은 말뚝이 서 있었다. 정심은 그 땅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남편이 손수 심었던 감나무 한 그루. 벌써 20년도 더 된 나무였다. 가을이면 감이 주렁주렁 열렸었다. 정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평생을 지켜온 땅.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 그걸 아들이 팔려고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정심은 땅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미안하다고,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심은 지쳐서 소파에 쓰러졌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다. 아들의 배신.
그것도 모자라 며느리까지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정심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벌떡 일어났다. 서류. 등기 서류를 확인해야 했다. 박 사장이 아들이 서류를 가지고 왔다고 했으니까. 혹시 원본을 가져간 건 아닐까? 정심은 방 안옷장을 열었다. 맨 윗칸에 서류철이 보관되어 있었다. 무거운 파일 2개. 하나는 은행 관련 서류들, 다른 하나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었다. 정심은 부동산 서류철을 꺼내 펼쳤다. 땅 등기 권리증, 토지 대장, 지적도. 하나하나 확인했다. 다행히 원본은 모두 그대로 있었다. 정심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원본을 도난당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서류철이 평소보다 얇았다. 정심은 다시 한 장 한 장 넘겨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인감증명서가 없었다. 분명 2장을 발급받아서 여기에 넣어뒀었는데 부동산 거래할 때 필요할까봐 미리 받아둔 거였다. 하지만 지금 서류철 안에는 인감증명서가 한 장도 없었다. 누가 가져간 거였다. 정심의 머릿속에 며느리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작년 가을이었다. 수진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정심은 은행 업무를 부탁했었다. 예금 만기가 돼서 재해치를 해야 하는데 몸이 안 좋아서 은행에 못 간다고. 수진은 흔쾌히 도와주겠다며 서류철을 가져갔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돌려줬다. 정심은 그때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 며느리를 믿었으니까. 정심은 서류철을 뒤적이다가 맨 뒤쪽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노란색 포스트잇. 거기에는 볼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다. 지금 팔지 않으면 세금 손해 크다. 양도세 중과 전 처리. 정심은 그 글씨를 빤히 들여다봤다. 낯익은 필체였다. 수진의 글씨체였다. 정심은 수진이 보낸 문자 메시지들을 떠올렸다. 둥글둥글한 글씨. 이 메모와 똑같았다. 정심의 손이 떨렸다. 며느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인감증명서를 몰래 챙기고 매각 시점까지 계산해뒀다. 정심은 메모지를 구겨 쥐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믿었는데 명절 때마다 용돈 챙겨주고 손주들 학원비까지 보태줬는데 그 며느리가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정심은 휴대폰으로 그 메모지를 사진으로 찍어뒀다. 증거를 남겨야 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니 지난 1년간의 발급 내역이 떴다. 정심은 화면을 보고 경악했다. 작년 10월에 인감증명서 3장이 발급되어 있었다. 정심은 그때 한 장만 발급받았다. 나머지 2장은 누가 발급받은 걸까? 발급 장소를 확인하니 본인이 직접 방문한 게 아니라 대리인 발급이었다. 대리인 정보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정심은 알 수 있었다. 수진이 위임장을 위조해서 발급받은 거였다. 정심의 인감도장은 집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수진이 열쇠를 알고 있었다. 청소 도와준다며 집에 들락거릴 때 몰래 도장을 찍어갔을 것이었다. 정심은 이 모든 사실을 정리하기 위해 노트에 적어 내려갔다. 작년 10월 인감증명서 위조 발급. 올해 초 서류철에서 인감증명서 실종. 어제 아들 민수가 부동산 중개사 방문. 오늘 메모지 발견.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며느리와 아들이 공모해서 정심의 땅을 팔려고 한 거였다. 그것도 본인 몰래. 정심은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다. 정심은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증거를 더 모아야 했다.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땅만은 절대 넘겨줄 수 없었다. 정심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재산 명의 도용, 인감증명서 위조, 가족 간 재산 분쟁. 여러 키워드로 검색하며 정보를 모았다. 법무사 상담이 필요하다는 글들이 많았다. 정심은 메모지에 내일 할 일을 적었다. 법무사 사무실 방문, 인감증명서 사용 제한 신청, 아들과 며느리 대면. 마지막 항목을 적을 때 정심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펜을 놓았다. 다음 날 아침 정심은 법무사 사무실 예약을 위해 전화를 걸고 있었다. 오전 10시에 상담이 잡혔다. 준비할 서류들을 챙기며 정심은 스스로를 다잡았다.
흔들리지 말자. 이건 내 땅이야. 남편이 지키라고 한 땅이야.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무너질 것 같았다.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어렸을 때 학교 운동회에서 1등하고 달려오던 모습. 대학 합격하고 좋아하던 모습. 그 아들이 지금은.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정심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예의 바른 말투로 자신을 부동산 투자자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본론을 꺼냈다. 어머니 계약 조건 괜찮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현금 일시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 계약서 작성 가능하신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정심은 기를 의심했다. 계약 조건이 괜찮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지? 정심은 차분하게 물었다.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었냐고. 상대방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아니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들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어머님께서 매각 의사가 있으시다고 해서. 정심은 그게 아니라고 말을 끊으려다가 상대방의 말실수를 눈치챘다. 며라고 하다가 말을 바꿨다. 며느리라고 하려던 거였다. 정심은 목소리를 낮추고 다그쳤다. 방금 며느리라고 하려던 거죠. 누가 연락한 겁니까? 상대방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게 제가 말을 잘못. 정심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그 땅을 팔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든 간에 제 동의 없이 진행된 일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상대방은 황급히 사과하며 전화를 끊었다. 정심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 역시 며느리가 직접 연락한 거였다. 정심은 곧바로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 그 번호를 인터넷에 검색해봤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개인 번호였다. 정심은 그 번호를 메모해뒀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정심은 냉정하게 물었다. 방금 부동산 투자자한테 전화 왔는데 네가 연락했다더라. 수진은 순간 말을 잃었다. 침묵이 흘렀다. 정심은 기다렸다. 수진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한참 후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게 어머님 오해세요? 저는 그냥 알아만 본 거예요. 정심은 냉소를 흘렸다. 알아만 봤다고. 계약 조건 괜찮다고 말한 게 알아만 본 거냐고. 수진은 더듬거렸다. 그건 제가 아니라 중개사가 잘못. 정심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거짓말만 늘어놓는 며느리의 말을. 정심은 차갑게 말했다. 내일 우리 집으로 와. 민수도 데리고. 할 얘기가 있어.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수진이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정심은 듣지 않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다. 정심은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진정하려고 했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며느리가 아들이 함께 짜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정심은 결혼식 때를 떠올렸다. 수진이 시부모님 잘 모시겠다고 절하던 모습. 그게 다 거짓이었나? 처음부터 재산만 노리고 들어온 건가? 정심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을 거야. 어디선가부터 잘못된 거야.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민수였다. 정심은 받지 않았다.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정심은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엄마 오해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정심은 문자를 지워버렸다. 무슨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 인감증명서를 몰래 발급받고 부동산에 가서 매각 상담하고 투자자에게 연락하고. 이게 오해인가? 정심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정심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남편이 죽고 나서도 아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아껴가며 살았다. 연금에서 조금씩 떼어 용돈을 줬고 명절마다 고기를 사들고 갔다. 그런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다. 정심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너무 만만하게 보였나? 정심은 이를 악물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법무사 상담도 받고 필요하면 고소도 하겠다고.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다. 명예도용이고 사기였다.
오전 10시 정심은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40대 중반의 여자 법무사가 맞아줬다. 정심은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인감증명서 도용, 부동산 상담, 투자자 연락까지. 법무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에 해당한다고. 가족이라고 해서 봐줄 문제가 아니라고. 법무사는 즉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알려줬다. 먼저 인감증명서 사용 제한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정심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는 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에 가등기나 가압류를 넣어서 제3자가 함부로 거래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정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법무사는 한 가지 더 물었다. 고소할 의향이 있느냐고. 가족이지만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 정심은 잠시 망설였다. 아들을 고소한다. 며느리를 고소한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정심은 대답했다. 일단 대면해서 얘기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고소도 불사하겠다고. 법무사는 정심의 손을 잡고 말했다. 힘내시라고. 옳은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 정심은 고마움에 눈물이 핑 돌았다. 오랜만에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다. 정심은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동사무소로 향했다. 인감증명서 사용 제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로 전환했다. 이제 누구도 정심 몰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심은 조금 안심이 됐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땅을 지킬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였다. 내일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야 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할지 어떻게 변명할지. 정심은 각오를 다졌다. 흔들리지 말자. 이건 나와 남편의 마지막 약속이야. 그날 밤 정심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 아들과 며느리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안감과 분노가 뒤섞였다. 정심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며느리의 SNS가 궁금해졌다. 수지는 평소 인스타그램을 자주 한다고 들었다. 손주들 사진도 올리고 일상도 공유한다고. 정심은 스마트폰을 켜고 인스타그램 앱을 열었다. 수진의 계정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공개 계정이었다. 정심은 수진의 피드를 훑어봤다. 손주들이 놀이공원에서 노는 사진, 예쁜 카페에서 찍은 커피 사진, 새로 산 옷을 입고 찍은 셀카.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주부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정심은 계속 스크롤을 내렸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 한 달 전쯤 올라온 게시물에서 정심의 손이 멈췄다. 수진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다. 화면에는 부동산 관련 사이트가 떠 있었고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요즘 부동산 공부 중. 투자는 타이밍이 전부래요.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해시태그는 부동산 투자, 재테크, 내 집 마련, 목돈 만들기였다. 정심은 화면을 확대해서 봤다. 수진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은 욕망으로 가득했다. 더 내려가자 2달 전 게시물이 있었다. 수진이 부동산 세미나에 참석한 사진이었다. 배너에는 토지 투자로 단기간에 수익 내기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캡션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오늘 세미나에서 많이 배웠어요. 토지가 답이래요. 특히 개발 예정 지역이면 대박이라고. 우리도 곧 기회가 올 거예요. 정심은 가슴이 철렁했다. 토지 투자. 수진이 노린 건 바로 정심의 땅이었던 거다. 정심은 계속해서 과거 게시물들을 살펴봤다. 작년 가을 수진이 올린 글 중에 이런 게 있었다. 오늘 시어머니 집에 다녀왔어요. 어르신들 서류 정리 도와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네요. 며느리 도리 다하는 기분.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정심은 그날을 기억했다. 수진이 은행 업무를 도와준다며 서류처를 가져갔던 날. 바로 그날 인감증명서를 빼돌린 거였다. 며느리 도리를 핑계로.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올해 초에 올라온 게시물. 수진이 새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모델하우스 앞이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곧 이사올 우리 집. 기대된다. 토지 투자 성공하면 계약금 넣을 수 있어. 아이들한테 더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싶어.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정심은 손이 떨렸다. 토지 투자 성공. 그게 바로 정심의 땅을 판 돈으로 새 집을 사겠다는 뜻이었다. 정심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다. 작년부터 준비한 일이었다. 부동산 세미나를 듣고 투자 공부를 하고 인감증명서를 빼돌리고 아들을 설득해서 부동산에 가게 만들고 모든 게 새 아파트를 사기 위한 계획이었다. 정심의 땅을 팔아서. 정심은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허탈함도 밀려왔다. 며느리가 정심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늙은 시어머니 하나 속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정심은 SNS 게시물들을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 증거로 남겨야 했다. 내일 대면할 때 이걸 보여주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거였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정심은 겨우 잠이 들었다. 꿈에서 남편이 나타났다. 남편은 정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잘하고 있어. 땅을 지켜.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이야. 정심은 꿈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보고 싶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 있었다면 아들도 며느리도 감히 이런 생각을 못했을 텐데. 아침이 밝았다. 정심은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거울을 보니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정심은 찬물로 세수를 하고 화장을 했다. 오랜만에 립스틱도 발랐다.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전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지는 비극적인 전쟁.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정심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민수와 수진이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다. 민수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정심은 말없이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소파에 앉으라고 했다. 자신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마치 법정처럼 거리를 두고.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지만 정심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쳤다. 인감증명서 위조 발급 내역, 부동산 상담 확인서, 며느리 SNS 스크린샷들. 증거는 충분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민수는 말을 잃었다. 정심은 차갑게 말했다. 설명해봐. 이게 다 뭐야? 왜 내 땅을 팔려고 했어? 내 허락도 없이. 민수는 머뭇거렸다. 그게 엄마, 우리 형편이. 정심은 말을 끊었다. 형편이 어려우면 말을 하지. 왜 몰래 이런 짓을 한 거야? 며느리는 작년부터 계획했더라. 부동산 세미나까지 다니면서 내 땅으로 새 아파트 사려고.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다. 정심은 계속 말했다. 인감증명서를 몰래 발급받고 서류를 빼돌리고 투자자한테 연락하고.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내가 너를 친딸처럼 대했는데. 수지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심은 냉정했다. 울면 용서받을 줄 알아? 민수도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하지만 정심은 고개를 저었다.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작정하고 한 거지. 작년부터 계획한 거잖아.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심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 혼자 사는 늙은 여자라고 만만하게 본 거지. 어차피 곧 죽을 거니까 미리 땅이나 챙기자고 생각한 거 아니야. 정심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심은 서류들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이 땅은 절대 너희한테 안 줘.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맘대로 할 거야. 필요하면 팔아서 내가 쓸 거고 남으면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야.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남겨줄 거야. 배신한 대가는 치러야지. 며느리와 아들을 집에서 내보낸 후 정심은 기진맥진했다. 온 힘을 다해 대면했던 시간. 그들의 울먹임도 사과도 정심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배신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정심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집은 너무 조용했다.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정심은 문득 시골이 그리워졌다. 남편과 함께 걷던 그 땅이
다음 날 정심은 다시 시골로 향했다. 이번에는 이장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마을의 모든 일을 꿰고 있는 이장님이라면 혹시 수상한 일을 목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장님은 7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였다. 마을에서 30년을 살아온 토박이였다. 정심은 마을 회관에서 이장님을 만났다. 이장님은 정심을 보자 반갑게 맞아줬다. 오랜만이라며 손을 덥석 잡았다. 정심은 차 한 잔을 대접받으며 본론을 꺼냈다. 혹시 최근에 본인 땅에 누가 다녀간 적 있냐고.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며칠 전에 젊은 여자가 왔었다고. 정심은 귀가 번쩍 뛰었다. 젊은 여자. 수진이었다. 이장님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일주일쯤 전이었다고. 서울에서 온 듯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마을에 나타났다고. 처음에는 관광객인 줄 알았는데 정심의 땅 주변을 어슬렁거리더라고. 이장님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니 그 여자는 시어머니 땅을 보러 왔다고 대답했다고. 며느리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장님도 의심 없이 땅 경계를 알려줬다고 했다. 정심은 가슴이 답답했다. 수진이 이미 현장 답사까지 다녀간 거였다. 이장님은 계속 말했다. 그 여자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 땅 경계도 찍고 주변 도로도 찍고 감나무도 찍고. 그리고 이것저것 물어봤다고. 이 땅이 개발 예정 지역이냐고, 도로가 확장된다는 얘기가 있냐고, 땅값이 얼마나 오를 것 같냐고. 이장님은 아는 대로 대답해줬다고 했다. 정심은 이를 악물었다. 수진이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했는지 알 수 있었다. 단순히 땅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최대한 비싸게 팔기 위해 시세 조사까지 한 거였다. 정심은 이장님에게 물었다. 그 여자가 또 뭐라고 했냐고. 이장님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 맞다. 조만간 이 땅 주인이 바뀔 거라고 했다고. 매매 계약이 거의 끝났다고. 정심은 경악했다. 매매 계약이 거의 끝났다고. 수지는 이미 땅이 팔린 것처럼 행동하고 다녔던 거다. 이장님은 그래서 축하한다고 했다고. 땅을 좋은 가격에 파신다니 다행이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웃으며 고맙다고 했다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장님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다고 덧붙였다. 정심씨가 땅을 판다고 하면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텐데 아무 소리도 없었으니까. 정심은 이장님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자신은 땅을 팔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며느리가 몰래 진행한 일이라고. 이장님은 깜짝 놀랐다. 뭐라고? 그럼 사기 아닌가?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며느리와 아들이 공모해서 자신의 땅을 팔려고 했다고. 이장님은 붕괴했다. 어떻게 자식이 그런 짓을. 요즘 세상 참 무섭다고. 이장님은 한 가지를 더 기억해냈다. 그 여자가 마을 부동산에도 들렀다고. 박 사장한테 가서 한참 얘기하더라고. 이장님이 지나가다가 봤다고. 여자가 서류 같은 걸 보여주면서 뭔가 설명하고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마 매매 조건을 논의했을 거라고. 정심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수지는 정말 치밀했다. 현장 답사, 시세조사, 중개사 상담까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준비했다. 정심은 이장님에게 부탁했다. 혹시 그 여자가 또 오면 즉시 연락 달라고. 그리고 절대 어떤 정보도 주지 말라고. 이장님은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정심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요즘 자식들이 부모 재산 노리고 별짓을 다 한다고. 특히 며느리 사위가 끼면 더 무섭다고. 정심은 쓴 웃음을 지었다. 이미 당한 후였으니까. 마을 회관을 나온 정심은 자신의 땅으로 걸어갔다. 10분쯤 걸으니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하지만 이제는 그 땅이 예전 같지 않았다. 며느리가 사진을 찍으며 돌아다닌 그 땅. 돈으로만 계산한 그 땅. 정심은 땅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감나무 아래에는 수진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흙바닥에 희미하게 찍힌 운동화 자국들. 정심은 주저앉아 흙을 한 옴큼 쥐었다. 남편과 함께 지키려던 이 땅. 이제는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가족과의 전쟁. 피를 나눈 아들 며느리와의 싸움. 정심은 눈물이 났다. 왜 이렇게 됐을까? 돈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걸까?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걸까? 정심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울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정심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민수에게서 여러 통의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미안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우리 잘못했어. 하지만 정심은 답장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로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정심은 며칠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지만 모두 무시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다. 정심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시간.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정심은 문득 아들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났다. 손주 생일 선물로 사둔 책이었다. 며칠 후가 손주 생일이었는데 그 책을 아들 집 서랍에 넣어뒀던 기억이 났다. 정심은 고민했다. 지금 아들 집에 가는 게 맞을까? 하지만 손주는 죄가 없었다. 아이들까지 미워할 수는 없었다. 정심은 외투를 챙겨 입고 아들 집으로 향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민수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고 수지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러 나간 듯 했다. 정심은 예비키로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갔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다.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가 소파에 널려 있었다. 평소 깔끔한 수진답지 않았다. 아마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는 듯 했다. 정심은 손주 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책이 그대로 있었다. 정심은 책을 꺼내며 손주의 얼굴을 떠올렸다. 순수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 이 아이들은 어른들의 싸움과는 무관했다. 정심은 책을 가방에 넣고 방을 나오려다가 멈췄다. 건너편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프린터 소리가 들렸다. 아니, 프린터가 켜져 있을 리 없는데. 정심은 안방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책상 위 프린터에 전원 표시등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나가느라 끄지 못한 듯 했다. 프린터 출력함에는 종이 몇 장이 놓여 있었다. 정심은 무심코 그 종이들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첫 장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다. 토지 매매 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정심은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계약서를 읽어 내려갔다. 매도인 란에는 본인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매수인 란에는 비공개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토지 소재지는 정심의 시골 땅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매매 대금은 3억 5천만 원. 계약금 3,500만 원, 잔금 3억 1,500만 원. 계약 일자는 다음 주 월요일로 되어 있었다. 정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건 단순한 상담이나 알아보기가 아니었다. 계약서까지 만들어 놓은 거였다. 실제로 계약을 진행하려던 거였다. 정심은 다음 장을 넘겼다. 특약사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매도인은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제3자에 의해 제기가 없음을 보증한다. 매매 대금 지급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조한다. 법률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정심은 마지막 장을 봤다. 서명란이 있었다. 매도인, 매수인, 입회인. 하지만 서명은 되어 있지 않았다. 대신 매도인 란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추후 날인 예정, 인감증명서 첨부, 등기권리증 원본 지참. 정심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인감증명서. 수진이 작년에 몰래 발급받은 그 서류. 그걸 이용해서 계약을 완료하려던 거였다. 정심은 프린터 옆 서랍을 열어봤다. 그 안에는 더 많은 서류들이 있었다. 토지 감정평가서, 부동산 시세 조사 자료, 매수 희망자 명단. 수진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매수 희망자 명단에는 3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각각의 제시 가격도 표시되어 있었다. 첫 번째는 3억 원, 두 번째는 3억 2천만 원, 세 번째는 3억 5천만 원이었다. 정심은 세 번째 명단을 자세히 봤다. 바로 그 사람이었다. 며느리라고 하다가 말을 바꿨던 그 투자자. 전화번호가 똑같았다. 수지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을 골랐던 거다. 3억 5천만 원. 그 돈으로 새 아파트 계약금을 내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던 계획이었다. 정심은 서랍 안을 더 뒤져봤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 계약서 사본을 발견했다. 계약자 명의는 민수와 수진 공동 명의였다.
아파트는 서울 강남의 신축 아파트였다. 33평형. 분양가는 8억 원. 계약금은 이미 5천만 원이 납부된 상태였다. 중도금 납부 일정이 표시되어 있었고 첫 번째 중도금이 다음 달 말이었다. 4억 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생각이었을까? 정심의 땅을 팔아서 3억 5천만 원을 만들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으려던 거였다. 정심은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다. 증거를 남겨야 했다. 계약서 초안, 매수 희망자 명단, 아파트 분양 계약서. 이 모든 게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이었다. 정심의 땅을 팔아서 자신들은 강남에 새 아파트를 사려던 거였다. 그것도 정심 몰래. 정심은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계획적인 범죄였다. 정심은 서류들을 원래대로 정리해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안방을 나와 현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밖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정심은 재빨리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다. 수진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정심은 차갑게 대답했다. 손주 선물 가지러 왔다가 가는 길이야. 수진은 황급히 말했다. 아내, 들어오실래요? 차라도. 하지만 정심은 고개를 저었다. 됐어. 갈 길 바빠서. 그리고 현관을 나섰다. 수진은 뒤에서 뭐라고 말했지만 정심은 듣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정심의 손은 계속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정심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핸드폰으로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봤다. 계약서 초안. 3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 다음 주 월요일이라는 날짜. 만약 정심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수지는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들고 나타나서 계약을 진행했을 것이다. 정심의 서명을 위조하고 날인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등기 이전까지 마쳤을 것이다. 정심은 등골이 오싹했다. 만약 그랬다면 땅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을 것이다. 되찾기 위해서는 긴 법적 싸움을 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들은 사기죄로 처벌받았을 것이다. 가족이 산산조각 났을 것이다. 정심은 아찔했다. 겨우 막아낸 거였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정심은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발견한 서류들에 대해 상담받고 싶다고 했다. 법무사는 즉시 오라고 했다. 정심은 사진들을 프린트해서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다. 법무사는 서류들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사기 미수를 넘어서 사기 기수에 가깝다고 했다. 계약서까지 준비했다는 건 실행 직전이었다는 의미라고. 당장 고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했다. 하지만 정심은 망설였다. 아들을 고소한다. 그럼 아들은 전과자가 된다. 직장도 잃을 것이다. 손주들은 아버지가 범죄자인 집에서 자라게 된다. 정심은 그게 두려웠다. 법무사는 말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또다시 시도할 거라고. 이미 한 번 실패했으니 더 교묘한 방법을 찾을 거라고. 정심은 고민에 빠졌다. 가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지킬 것인가. 그날 밤 정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약서 초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3억 5천만 원. 다음 주 월요일. 추후 날인 예정. 그 문구들이 계속 반복됐다. 정심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결심했다. 아들과 직접 대면하기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진짜 잘못을 인정한다면 고소는 하지 않기로. 아침이 밝자마자 정심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는 놀란 목소리로 받았다. 엄마 연락 주셔서. 정심은 차갑게 말했다. 오늘 저녁 6시 우리 집으로 와. 혼자. 민수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정심은 전화를 끊고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거실 테이블을 닦고 소파를 정돈하고 증거 서류들을 가지런히 쌓아놨다. 마치 법정을 준비하는 것처럼. 저녁 6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정심은 문을 열었다. 민수가 서 있었다. 초췌한 얼굴이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여인 듯 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엄마 나
하지만 정심은 손짓으로 말을 막고 소파에 앉으라고 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았다. 정심은 맞은편에 앉아 증거 서류들을 펼쳤다. 계약서 초안, 매수 희망자 명단, 아파트 분양 계약서. 하나하나 민수 앞에 놓았다. 민수는 서류들을 보더니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정심은 조용히 물었다. 설명해봐. 이게 다 뭐야?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침묵만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다. 정심은 기다렸다. 아들이 스스로 입을 열기를. 한참 후에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도 힘들었어.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값이 2년 새 2억이나 올랐어. 은행에서는 대출도 안 해줘. 수진이는 매일 스트레스 받고 애들은 자꾸 이사 가냐고 물어보고. 나는 직장에서 승진도 밀렸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매달 적자야 엄마. 민수는 말을 이었다. 그러다가 수진이가 말했어. 어머니 땅이 있지 않냐고. 그 땅이 지금 시세로 3억은 넘게 받을 수 있대. 그 돈이면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다고. 어차피 나중에 내가 물려받을 땅이니까 지금 팔아도 상관없지 않냐고. 정심은 차갑게 물었다. 그래서 내 허락도 없이 이런 짓을 한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 정심은 분노가 치밀었다. 안 된다고 하니까 몰래 한 거구나.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민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엄마도 이해해줘. 우리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애들 학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이야. 관리비, 생활비, 카드값. 월급은 다 나가고 남는 게 없어. 수진이는 일을 하고 싶어도 애들 봐야 하니까 못해. 나는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지만 돈은 모이질 않아. 정심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래서 엄마 땅을 훔치려고 한 거야. 훔치는 거랑 다를 게 뭐야? 민수는 얼굴을 들었다. 훔치는 게 아니야. 어차피 내가 물려받을 거잖아. 조금 일찍 받는 거지. 정심은 소리쳤다. 누가 너한테 준다고 했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민수는 당황했다. 하지만 엄마 나 외에 누가 있어. 당연히 내가 받는 거 아니야. 정심은 차갑게 웃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내가 살아있는데 내 재산을 내 맘대로 정해.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그럼 나한테 안 줄 거야. 평생 아들로 살았는데. 효도하려고 애썼는데. 정심은 비웃었다. 효도. 이게 효도야. 엄마 몰래 땅 팔려고 한 게 효도야. 인감증명서 위조한 게 효도야.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정심은 계속 말했다. 너는 한 번도 내 입장은 생각 안 했지. 그 땅이 나한테 뭔지. 내 아버지랑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내 아빠가 몇 년을 굶어가며 모은 돈으로 산 땅인지. 너한테는 그냥 돈이지. 3억 5천만 원짜리 돈. 하지만 나한테는 평생이야. 내 아빠와의 약속이야. 민수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 정말 힘들어. 이대로 가면 우리 거리로 나앉아. 애들이 전학 가야 돼. 수진이는 요즘 우울증 약 먹어. 나도 회사에서 버티기 힘들어. 정말 막다른 골목이야 엄마. 정심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서 엄마 등골을 빼먹으려고 한 거야. 내가 만만해 보였나 봐.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라. 하지만 정심은 말을 끊었다.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정심은 서류들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 서류들 가지고 경찰서 갈 수도 있어. 너 사기 미수로 고소할 수도 있어. 그럼 넌 전과자야. 직장도 잃고 애들도 아빠 없이 크는 거야. 민수는 창백해졌다. 엄마 제발. 그건 안 돼. 정심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난 내 엄마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조건이 있어. 첫째, 다시는 내 재산에 손대지 마. 둘째, 수진이랑 이혼해. 민수는 깜짝 놀랐다. 이혼. 엄마 그건 너무해. 정심은 단호했다. 모든 게 수진이가 시작한 거잖아. 수진이가 없었으면 넌 이런 생각도 안 했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도 동의했어.
우리 둘이 같이 결정한 거야. 정심은 아들을 빤히 쳐다봤다. 그래. 너도 공범이구나. 그럼 둘 다 똑같네. 민수는 울면서 말했다. 엄마, 우리 정말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제발 용서해줘. 이혼은 안 돼. 애들도 있고 우리 가정이 깨져. 정심은 냉소를 흘렸다. 가정. 이미 깨진 거 아니야? 엄마를 배신한 순간 이미 깨진 거지. 민수는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맹세할게. 정심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저렇게 무릎 꿇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정심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한 번 무너지면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정심은 차갑게 말했다.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용서되는 거 아니야.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정심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일주일 생각할 시간 줄게. 이혼할 건지 아니면 내가 경찰서 갈 건지. 둘 중 하나 선택해.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정말 그것밖에 없어. 다른 방법은 없어. 정심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 넌 선택해야 돼.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정심은 민수에게 나가라고 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나서기 전에 뒤돌아봤다. 엄마, 나 정말. 하지만 정심은 문을 닫아버렸다. 민수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가 들렸다. 정심은 그제야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아들에게 이혼하라고 한 자신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수진이 있는 한 이런 일은 계속될 거였다. 이틀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심은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받았다. 수진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어머님, 저예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정심은 차갑게 대답했다. 할 말 없어. 수진은 다급하게 말했다. 어머님, 제발 만나주세요. 제가 직접 찾아뵐게요. 정심은 거절하려다가 마음을 바꿨다. 좋아, 와. 오늘 저녁 7시. 수진은 감사하다며 전화를 끊었다. 저녁 7시 수진이 왔다. 얼굴은 푸석푸석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잤다는 게 역력했다. 수진은 정심 앞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심은 말없이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은 계속 말했다.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아이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새 아파트에서 살면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고 학원도 가까워요. 정심은 냉소를 흘렸다. 그래서 시어머니 땅을 훔치려고 한 거야. 수진은 고개를 들었다. 훔치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도 나중에 물려받을 거니까 조금 일찍 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심은 소리쳤다. 누가 너한테 준다고 했어? 내가 언제 너한테 물려준다고 했냐고. 수진은 말문이 막혔다. 정심은 계속 말했다. 너는 처음부터 계획한 거지. 작년에 인감증명서 빼돌리고 부동산 세미나 다니고 시골까지 내려가서 땅 보고. 다 계획적이었어.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조급했어요. 우리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요. 전세 만기는 다가오는데 돈은 없고 남편은 스트레스 받고 저도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심은 차갑게 물었다. 그럼 내 입장은 생각 안 했어. 그 땅이 나한테 뭔지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혼자 사시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금도 나오시고 생활비도 많이 안 드실 텐데 땅을 그냥 놔두는 건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정심은 어이가 없었다. 내 돈이 아깝다고. 내가 판단할 일이야. 수진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수 오빠랑 이혼하라는 건 너무하세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아빠가 필요해요. 정심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들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이런 짓 하지 말았어야지. 수진은 손을 모으며 애원했다. 제발 어머님. 다른 벌은 뭐든 받을게요. 이혼만은 안 돼요.
정심은 수진을 빤히 쳐다봤다. 그럼 내가 스스로 떠나. 이혼은 안 한다 쳐. 하지만 우리 가족한테서 떠나. 아이들은 민수가 키우고 넌 다시는 나타나지 마.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이혼이랑 똑같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버려요? 정심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럼 이혼해. 둘 중 하나야.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한참 후에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님 정말 방법이 없나요? 제가 평생 빌면서 살게요. 어머님 시중도 들게요. 뭐든지 할게요. 정심은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어.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 넌 이미 1년 넘게 날 속였어. 웃는 얼굴로 내 옆에 있으면서 뒤에서 칼을 갈았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어? 수지는 필사적으로 말했다. 어머님 제가 바뀔게요. 정말로 바뀔게요. 다시는 어머님 재산에는 눈도 안 돌릴게요. 맹세할게요. 정심은 쓴 웃음을 지었다. 맹세. 넌 이미 결혼할 때 맹세했잖아. 시부모 잘 모시겠다고. 그 맹세는 어디 갔어?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정심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 일주일 안에 결정해서 연락해. 이혼 서류 준비할 건지 아니면 경찰 조사받을 건지. 수지는 일어서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음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정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라는 손짓을 했다. 수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면서도 계속 울었다. 어머님 제발. 하지만 정심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 수진의 울음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지만 정심은 귀를 막았다. 그날 밤 정심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서 있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가정이 있을 것이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심도 그중 하나였다. 하지만 정심의 가정은 이제 산산조각 나 있었다. 아들과의 관계, 며느리와의 관계 모두 깨져버렸다. 정심은 문득 손주들이 생각났다. 12살 손자, 9살 손녀.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 어른들의 욕심과 배신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걸 지켜봐야 하다니. 정심은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대로 두면 더 큰 불행이 올 것이다. 지금 단호하게 끊어내는 게 나중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우리 이혼 안 할 거야. 대신 우리가 집 나갈게. 더 이상 엄마한테 피해 안 끼칠게. 하지만 수진이랑 헤어지지는 않을 거야. 아이들한테 엄마가 필요해. 정심은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다. 아들의 선택이었다. 엄마보다 아내를 선택한 것이다. 정심은 씁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정심은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내 선택이니까 존중할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다시는 내 재산에 손대지 마.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민수는 답장했다. 알겠어 엄마. 정말 미안해.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심은 답장하지 않았다. 용서. 그게 가능할까? 정심은 알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심은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아들과의 관계, 며느리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정심은 결론을 내렸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상처를 붙들고 있지 않기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살기로. 정심은 아침 일찍 동사무소에 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신청했다. 먼저 전입 차단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제 누구도 정심의 주민등록을 함부로 이동시킬 수 없었다. 그 다음 인감증명서 사용 제한 서비스를 신청했다. 정심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는 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로 전환했다. 이제 모든 중요 서류는 정심이 직접 서명해야만 효력이 발생했다. 동사무소 직원은 꼼꼼하게 설명해줬다. 이제 어머님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정심은 고마움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음 행선지로 향했다. 법무사 사무실이었다. 법무사는 정심을 보자 반갑게 맞아줬다.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정심은 차분하게 말했다. 고소는 안 할 거예요. 대신 명예보호 조치를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결정이에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법적 보호는 확실하게 해두는 게 맞아요. 법무사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했다. 부동산 등기부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서류,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 유언장 작성 서류. 정심은 하나하나 서명했다. 가등기를 설정하면 정심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그 땅을 거래할 수 없었다.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는 만약 정심이 거동이 불편해지면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관리하도록 했다. 아들이 아니라 정심의 오랜 친구를 지정했다. 유언장에는 정심의 재산 처분 방법을 명확히 적었다. 땅은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아들에게는 최소한의 유류분만 남긴다.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나니 정심은 홀가분해졌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누구도 정심의 재산을 탐낼 수 없었다. 법무사는 정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잘하셨어요. 당신의 인생이에요. 당신이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정심은 눈물이 핑 돌았다. 오랜만에 자신을 지지해주는 말을 들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온 정심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거리를 바라봤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정심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고 오로지 정심으로서. 며칠 후 정심은 시골로 내려갔다. 마지막으로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그 땅을 보고 싶었다.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다. 가을이 깊어져서 주변은 온통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다. 빨강, 노랑, 주황. 아름다운 색깔들. 정심은 그 길을 걸으며 남편을 떠올렸다. 여기서 함께 걷던 날들. 손을 잡고 미래를 꿈꾸던 시간들. 땅에 도착하자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붉게 익은 감들. 정심은 감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정심은 중얼거렸다. 여보, 나 땅 지켰어. 우리 약속 지켰어. 아무한테도 안 빼앗겼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정심은 땅 한가운데 앉았다. 흙을 한 웅큼 쥐었다. 따뜻했다. 햇볕을 받아 따뜻해진 흙. 정심은 그 흙을 천천히 흩뿌렸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 땅은 내가 지킬 거야. 나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넘겨주지 않을 거야. 내가 죽으면 좋은 곳에 쓰일 거야.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심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로 돌아왔다. 이장님을 만나 인사했다. 이장님은 반갑게 맞아주며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했다. 정심은 사양하며 말했다. 다음에 올게요. 자주 올 거예요. 이장님은 좋다며 웃었다. 언제든 오세요. 이 땅은 어머님 땅이니까. 정심은 고마움에 고개를 숙였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정심은 핸드폰을 꺼냈다. 낯선 번호로 온 그 첫 메시지. 며칠 전 일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한 달 동안 정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가족과의 관계, 재산에 대한 생각,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 모든 게 달라졌다. 정심은 그 낯선 번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그 땅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누가 다시 연락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마세요. 그 땅의 주인은 저 하나뿐입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후련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다. 집에 도착한 정심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붉은 하늘, 주황빛 구름. 정심은 그 노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새로운 삶의 시작.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삶. 다음 날 아침 정심은 일찍 일어나 운동복을 입었다. 오랜만에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기로 했다. 현관문을 나서는 정심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더 이상 두려움도 불안감도 없었다. 정심은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공원에는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심도 그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가을 아침의 신선한 공기가 폐를 채웠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새들이 지저귀다.
정심은 모든 게 아름답다고 느꼈다.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옆에 비슷한 나이의 여자가 앉았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그 여자도 자식 때문에 힘들다고 했다. 효도는커녕 돈만 요구한다고. 정심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다.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정심은 그 여자에게 말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요. 자식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는 눈이 커지며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심은 웃으며 대답했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맘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다. 정심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다.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정심에게는 특별했다. 자유로운 아침이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 정심은 거실 한쪽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냈다. 오래된 액자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심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땅도 지켰고 나도 지켰어. 우리 약속 다 지켰어. 이제 편히 쉬어. 걱정 안 해도 돼. 정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날 오후 정심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다.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놨다. 친구는 정심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잘했어.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정심은 고마워서 눈물이 났다. 친구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 친구는 제안했다. 우리 같이 여행 가자. 국내든 해외든. 이제 우리 나이에 우리끼리 즐기자. 정심은 좋다며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다.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제주도도 가고 일본도 가고 유럽도 가자고. 정심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새로운 설렘이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정심은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첫째, 건강관리.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둘째, 취미생활. 서예 배우기, 요가 시작하기. 셋째, 여행. 친구들과 함께 세상 구경하기. 넷째, 봉사활동.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기. 다섯째, 재산관리. 정기적으로 법무사와 상담하며 안전하게 관리하기. 정심은 계획을 다 적고 나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의 삶이 기대됐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배신의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 것이다. 정심은 앞만 보고 나아갈 것이다. 며칠 후 정심은 손주들에게 선물을 보냈다. 택배로.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손주들은 사랑했다.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언젠가 손주들이 크면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왜 할머니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정심은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하지만 봄이 오면 다시 싹이 틀 것이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정심의 삶도 그럴 것이다. 지금은 춥고 힘들지만 언젠가 봄이 올 것이다. 정심은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 정심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잘했어.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이제 당당하게 살아. 내 인생이야. 정심은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오늘도 공원에 갈 것이다. 걸을 것이다. 살아있음을 느낄 것이다. 정심의 뒷모습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당당하고 굳건하고 자유로운 모습이었다. 정심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오로지 자신만의 길을.